한 번 듣고 5번 이해하는 한국사. 안녕하세요, 한다한국사 이다지입니다.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 절반을 넘으셨어요. 16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전 근대사 중에서 처음으로 문화사를 들어가는 시간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좀 더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나의 다짐, 나의 목표는요, 조금은 남들보다 특별한 사연을 가진 윤서연 학생의 사연과 다짐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큰 꿈을 위해 자퇴한 고2입니다. 이 표현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냥 고등학교 2학년, 그냥 나는 자퇴생이 아니라 더 큰 꿈을 위해서 자퇴를 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 첫 번째 목표는 후회하지 않기입니다. 남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한 만큼 후회하지 않고 제 길을 가고 싶어요. 제 두 번째 목표는 부모님께 잘난 딸 되기입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제 선택을 믿고 지지해 주시고 늘 제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셨던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이 사연에서 제일 포인트를 두고 싶은 게 후회하지 않게요. 선생님의 인생의 모토이기도 한데 선생님의 인생의 모토가 성공하기, 돈을 얼마 벌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요. 누가 딱 와가지고 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니면 지금 너 나이 중에서 골라서 갈 수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어? 라고 물어봤을 때 당당하게 나는 지금이 제일 낫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 그때로 돌아갔을 때 그때의 나보다 더 치열하게 살 수 없는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시간이라고 하는 거, 24시간이 주어지는 거는 유일하게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인간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것 같아요.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니까 조금 더 알차게, 선생님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겠죠. 조금 더 알차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4가지 주제 중에서 첫 번째, 이제 새로운 주제로 문화사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정근대사의 정치를 우리가 기나긴 시간 동안을 함께 해왔어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 때까지의 왕들 중앙 정치의 흐름을 중심으로 살펴왔고요. 경제사도 살펴왔습니다. 무려 2~3강, 3강이나 되는 강의를 통해서 통경제, 상업은 어땠는지, 화폐를 어떻게 썼는지 등등등을 살펴왔고요. 사회는 한 강을 통해서 살펴왔습니다. 고대부터 조선시대 때까지의 신분제의 흐름, 가족제도 안에서의 모습을 살펴왔고요. 오늘은 처음으로 문화를 들어가는 시간인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요. 여러분들 쉴 때 뭐 하세요? 그냥 보통 다 뭐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죠. 우리가 그냥 쉴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한테 있어서 대중문화는 가장 가까운 건데 공부할 때 한국사 공부에 있어서 문화는 제일 어렵고 제일 싫은 거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거를 작품 대 작품으로 인간과 작품의 만남이 아니라 문화사에 나오는 수많은 작품들, 불상, 탑, 절, 건축 등등을 그냥 그 명칭 자체로 외울 걸로 받아들이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요즘 엄청 심취해 있는 노래가 마틸다거든요. 마틸다 맞나요? 고속도로 가요제에서 박명수와 아이유가 불렀던 마틸다 엄청 심취해 있는데 만약에 한 20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거를 한국사를 배우는 학생들이 그해 2015년도에 이제 박명수와 아이유라고 하는 가수가 마틸다를 불렀다라고 외운다면 얼마나 재미없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화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감이 오더라고요. 그 시기에 맞춰서 각 특색에 맞춰서 작품을 여러분들이 내용으로 직접 만나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만은 꼭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하는 것들, 어떤 것들을 배울지 감을 한번 잡아보세요. 교종, 선종 맨날 듣는 건데 항상 공부할 때마다 새로우시죠? 불교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먼저 한번 들어갈 거고요. 호국불교 우리 기본 용어 할 때 이미 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나라를 지키게 한 불교의 특징들 살펴볼 거고요. 원효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미 예전에 위인 전기를 통해서 접했지만 새로운 원효의 모습을 발견을 해볼 거고요. 불국사의 의미, 언제 세워졌나,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이런 이름이 형성되는 원리에 대해서도 배울 겁니다. 여기까지 다 불교였어요. 임진석이석 돌인데 어떤 내용을 새겼는지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국학이라고 하는 교육기관, 독서 삼품과라고 하는 제도가 어떤 제도이고 어떤 파트에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굴식 돌방 무덤이 어떤 무덤 형태인지, 요즘에 아파트 있잖아요. 그 아파트를 고르는 것과 비슷해요. 무덤이 옛날엔 유행이 이제 바뀌어서 어떤 유행으로 어떤 나라에서 이제 많이 유행을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넘어가서 고대의 문화를 낱낱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강 하이라이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맨 처음에 들어갈 거는 불교인데요. 우리가 작품을 작품으로서 이야기해서는 각 시기별 특징을 잘 알아야 해요. 이미 우리가 정치사에서 배웠던 그 흐름을 먼저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작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제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뭐가 중요했겠는지, 그리고 그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어떤 것들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인지를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시기는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항쟁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통일신라와 발해가 생겼던 시기를 우리가 고대라고 봤어요.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에 기준점으로 잡고 보면 좋은데요. 신라는 크게 시대 구분 어떻게 했었죠? 상중하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 중대, 하대 우리 특징들 살펴봤었는데, 상대는 성고리 왕위를 계승하는 시기, 신라 안에서 의미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넓게 봤을 때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항쟁하는 시기, 삼국 항쟁기였습니다. 통일하고 난 다음이 이제 통일해가는 무렵, 그리고 통일하고 난 다음에 그 체제의 정비의 모습이 이루어졌던 것이 중대였고요. 이때는 왕권이 굉장히 강했죠. 한 명만 기억하면 됐습니다. 신문학. 모든 체제를 정비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대 때는 왕권이 약화되고 진골 귀족들 다시 세지면서 나라가 아수라장이 되는 시기. 농민 반란 일어나고요. 다시 한번 고구려, 백제를 계승한 후고구려, 후백제가 나온 다음에 고려로 이어지는 그 흐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살았던 흔적들이에요. 그 흔적들 안에서 사람들은 뭘 남기고 싶어 했는가, 어떤 얘기를 문화로 전하고 싶었는가를, 그 당시에 빅뱅은 누구인가를 만나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불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교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불교가 어떻게 문화 속에서 표현된지를 알겠어요. 우리 불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먼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트 해브 아이템들이 다 하나씩 있죠. 머스트 해브 개념,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셔야 하는 개념, 불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먼저 한번 이해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불교가 어느 나라의 종교인지 아세요?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중국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소림사 막 이런 영향이 큰가 봐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는 중국을 한번 거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에서 불교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뜨끔하시죠? 하지만 불교는 인도에서 탄생한 종교입니다. 인도는요, 그냥 신라의 골품제 정도는 정말 뺨을 후려칠 정도로 강력했던 신분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보는 1, 2, 3, 4, 4계층으로 나뉘어진 카스트 제도죠. 그러니까 각각의 계층을 카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카스트제는 정말 못 말려요. 못 말리는 신분제. 골품제는 그냥 귀족들한테라도 적용이 됐지, 이거는 모든 사람들을 묶는 그런 신분제였습니다. 인도에서는요, 사람을 어떻게 나누냐면 맨 아래 수드라, 천민.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죠. 바이샤는요, 농민, 상민처럼 평민층을 얘기하고, 가장 위가 왕족이 아니에요. 크샤트리아 계층이 군사나 혹은 왕족을 뜻합니다. 맨 마지막에 브라만 계급이 있는데요. 제사를 독점하는 제사장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엄격한 신분제도 안에 아예 들어가지조차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천민의 범주에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합니다. 불가축이 아니에요. 접촉이 금지된 사람들이라 그래서 여기에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평상시에 다닐 때 허리춤에다가 빗자루를 차고 다녀요. 그림자도 더럽다고 해서 자기 그림자를 쓸면서 다녀야 됩니다. 자, 이런 엄청난 엄격한 폐쇄적인 신분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정당화하는 뭔가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에 불공평한 것을 불공평하지 않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바로 그 장치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윤회사상이에요. 게임 많이 하는 친구들 아주 익숙하죠. 윤회사상은 업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기본 용어할 때 이미 했던 내용입니다. 업은 내가 전생에 한 일, 내가 전생에 한 일에 따라서 윤회 다시 태어나는데 그것에 따라서 카스트가 결정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불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가장 빠르고 쉽게 신분 제도를 설득하는 길이 바로 윤회업사상이었죠. 그런데요, 브라만도 크샤트리아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면 정말 돈이 많건 적건 간에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뭐예요? 태어난다는 것 그 자체. 선생님 생각이 아니라 불교에서 보는 생각이요. 태어나서요, 안 늙을 수 있나요? 모두 다 늙죠. 우린 중력 영향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늙어가요. 그러면서 병도 들고요. 나중에 죽음은 모두 다 피할 수가 없어요. 왕이라 하더라도 천민이라 하더라도.
자,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이 없을까를 고민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는 고다마 시타르타, 석가모니 부처죠. 부처는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지칭한 말이 아니라 깨달은 자라고 하는 뜻이었고, 부처가 얘기한 게 이거예요.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길, 카스트제를 부정하고 이걸 깨버릴 수 있는 길은 윤회와 업은 인정하되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거죠. 태어나는 거,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불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윤회와 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실천, 수행,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이런 얘기 하죠. 아, 나 진짜 해탈했어. 해탈하는 겁니다. 해탈을 하면 다시 안 태어나요. 이 굴레에서 벗어나서 인간은 불교의 이상세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닫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여러 가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생각했던 불교랑 좀 달라요. 그쵸? 다를 수 있어요. 윤회업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를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한 게 불교였어요. 근데 불교에서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가지 종파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너무 싫어하는 거. 교종, 선종, 뭐 조계종, 천태종. 근데 이것도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 친구들 천주교도 있고 그리고 개신교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의 목표는 똑같아요. 해탈하고자 하는 목표는 똑같은데 불교에서 여러 종파가 방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종파의 차이가 바로 교종과 선종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너무 쉬운 게 선생님이 이거를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은 역사가 어렵거나 무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역사가 어렵고 무거우면 뭐예요? 대중화돼야지.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교종은요,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기억. 선종은 시옷. 선생님 실제로 공부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교종과 선종은 둘 다 목표는 뭐예요? 해탈하는 거. 그런데 해탈에 이르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가 각기 자기한테 맞는 공부법이 다르듯이 교종은요, 기억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교종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해탈하고자 하냐면 부처의 말씀이 담긴 경전을 통해서 이거를 잘 읽고 해석하고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당시에는 한글이 없어요. 한문으로 쓰여진 경전을 혹은 인도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로 적혀진 경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전 국민의 0.1%도 안 될 거예요. 0.01% 귀족들을 위한 종파였습니다. 귀족들은 서민들이랑 섞이는 거 싫어하잖아요. 확실한 구분. 난 너희랑 달라. 와인도 막 재벌들이 마시다가 서민들이 마시면 와인 안 마시는 것처럼 구분되는 걸 좋아해요. 남들이 못하는 것. 여기에서는 경전을 통해서 그 안에 쓰여진 이치 있잖아요. 이론, 교리를 통해서 해탈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교종입니다. 언제 유행했겠어요? 귀족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너무 쉽죠. 선종은요, 반대 시옷 생각하면 돼요. 서민들에게 퍼졌어요. 글을 못 읽는데 어떻게 부처를 믿나요? 글이 없이도 수행을 통해서 다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참선을 제시합니다. 참선은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거야. 글을 읽는 게 아니라 깨우칠 때까지. 선생님은 막 혼자 수업 준비하고 있다 보면은 내가 선종 승려가 된 기분을 되게 많이 느껴요. 하루 종일 나는 대화를 고양이밖에 안 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아무랑도 말 안 했네 하면서 잠들 때가 많아서 난 진짜 참선하는 승려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수행을 하는 그런 삶, 바로 선종 승려들한테 볼 수 있는 내용이죠. 부처도 실은 종류가 다양해요. 보살과 부처의 의미도 다르지만 우리 종교학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 나오지만 의미 없이 지나갔던 것들에 대해서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부처의 여러 종류 중에서는 이승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관장하는 부처가 있고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를 관장하는 부처가 있어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두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을 관장하는 부처는 관음불이에요. 관세음보살 할 때 그 관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극락왕생하게 해주세요 할 때 비는 신은 보살은 이 부처는 아미타입니다. 아미타불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이따 나올 텐데 거기에서 구분점을 두시고요. 고대 시기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도 불교의 모습이 다르게 나오고 통일 신라에서도 다르게 나옵니다. 기준점은 신라로 잡으시면 되고요. 상대, 중대, 하대별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봤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차근차근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시기는 어떤 시기였어요? 삼국을 통일하고자 하는 시기.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가 모두 다 고대 국가로 중앙 집권화하고자 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는요,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불교가 가지고 있는 요 사상 있죠? 윤회와 업사상을 통해서 신분제도를 정당화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실주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면 왕이 자기를 강화하고 싶은데 자기가 왕인 이유를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난 전생에 했던 덕들이 많아서 윤회를 했더니 왕이 됐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왕실 주도로 받아들였고요. 당시에 불상의 얼굴 잘 보면 왕과 닮아 있습니다. 왕을 곧 부처와 동일시하는 왕즉불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왕은 곧 부처다. 왕즉불 사상이 유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불교의 성격이 바로 호국불교자. 국가를 지키는 불교. 원래 스님은 살생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천만관객 돌파했던 명량 영화 보셨죠? 막 앞에서 노잡이들이 노젓고 있으면 뒤에 스님들이 이제 불경을 외우고 있다가 일본군들이 막 오면 같이 싸워요. 스님들이 오히려 전쟁 상황, 위기 상황에서 제일 먼저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호국불교적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 때는요, 원광의 세속 5교를 통해서 화랑들에게 요거를 지키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임전모태가 있어요. 싸움을 한번 나서면 물러서지 말라라고 하는 불교에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준 측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 때 많이 나타난 유물이 반가사유상이에요. 자, 이런 불상을 이름을 그냥 외우려고 하면 너무 어렵고요. 외우는 게 아니라 법칙이 있다 그랬죠. 언제 혹은 어디에서 무엇으로 어떤 부처를 어떤 자세로 만들었는가가 이름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 어딘 안 나왔어요. 금동으로 만들어진 미래불이죠. 미래에 오는 보살의 반만 다리를 꼬고 있어요. 사유상, 생각하는 상. 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구현을 해보시고 사진자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가만히 생각을 하는. 다리를 이렇게 반가하고 있는 사유상을 삼국시대에서는 다 많이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온화해 보이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좀 약간 미스터리가 있는 게 진짜 똑같이 생긴 게 일본에 있어요. 목조로,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거 뭘로 알려졌냐면 일본의 국보 1호라고 알려졌는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나라의 문화재에다가 번호와 이제 순위 같은 거를 매긴 나라는 우리나라, 북한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진귀한 이제 유물 아니면 일반 유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일본도 행정상의 분류 외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번호는 없습니다. 국보 1호라고 할 만큼 귀중한 이제 이 유물이라고 하는 거죠. 거의 똑같아요. 손의 모습, 얼굴 표정, 다리를 한쪽 꼬고 있는 모습까지. 아마도 당시에 우리보다 문화적으로 많이 뒤처져 있던 일본이 베스트 프렌드 누구였어요? 백제나 이제 신라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이 있었는데요. 이 추정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너무나 아끼는 이 목조, 일본인들이 국보 1호로 아낄 만큼 이 유명한 목조 반가사유상에 이 손부분이 훼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복원하려고 나무를 찾아보는데 보통 일본에서 사용했던 초기에 일본 다 노송나무를 썼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나는 적송이 사용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래를 한 거다라고 하고 일본은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서로의 교육 과정이 다르죠. 그래서 반가사유상의 모습, 삼국시대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기에 넘어가서 우리 불교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대 때는요, 사상적으로 원래 불교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이 될 수가 없잖아요. 잘못 이해가 된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자리를 잡아가요. 종교로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만 해도 불교는 교종이 유행했습니다. 당연히 누구들 중심으로, 귀족들 중심으로 유행을 했고요. 당시에는 서민들이 스님들이랑 말하고 싶어도 말을 할 기회조차 없었어요. 스님들은 항상 귀족들이랑 이제 항상 어울렸고 말을 섞기조차 어려운 대상. 그래서 이 교종을 믿었던 귀족들은요, 자신의 권력, 돈 같은 거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화로 치면 블록버스터급의 유물 유적들이 나오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불국사나 석굴암 같은 것들이 바로 중대 때 나왔습니다. 문화적인 맥락을 이해를 하세요. 불국사같이 정말 불국토에 모든 땅이 부처의 땅이라고 하는 정말 거대한 염원을 실현하는 거대한 절, 석굴암 같은 거대 불상이 만들어진 시기가 바로 중대 때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불교가 계속 이렇게 갔다라면, 계속 귀족 중심이었다면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지 못했겠죠.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잖아요. 이슬람교와 크리스트교와 더불어서 이때도 귀족들에서 벗어나서 민중들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대중화의 노력, 원유와 의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요거 얘기는
너무 재밌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원유랑 의상 얘기를 조금만 해드릴게요. 외우지 마시고 그냥 듣고 지나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원유랑 의상은 친한 친구였어요. 베스트 프렌드. 같이 중국 유학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원유랑 의상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약간씩 배경은 다릅니다. 원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육두품 출신이었고요. 의상은 뼛속부터 다르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진골 귀족 엘리트 가문 출신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중국 유학을 가려 길을 떠났는데요.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거예요. 비가 막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이 비를 피해서 동굴에 들어가서 잠을 자요. 여기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죠. 한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잠을 자는데 너무 이상하네요. 이렇다 칠게요. 자는데 너무 밤에 목이 말라가지고 바가지에 있는 물을 마셨어요. 너무 달고 시원했겠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동굴이 아니라 무덤터였고 자신들이 마신 물은 해골 바가지에 담긴 물이었다. 둘이 토를 하고 난리가 났죠.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중에 마셨던 컵을 봤는데 막 바퀴벌레 들어있는 거야. 그 막 토를 하고 구역질을 하고 다시 채비를 하고서 길을 나섰어요. 중국으로 다시 떠나야지 하고 둘이 길을 나섰는데 둘 중에 한 명은 뭔가 깨달은 게 있어서 멈춥니다. 안 가요. 자, 그 멈춘 이가 바로 원유였죠. 원유가 생각을 한 거예요. 어제랑 지금은 상황이 똑같아요. 비가 내렸어요. 그때 들어간 굴 안은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신 물은 너무나 시원했어요. 근데 아침에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걸 마셨는데 무덤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춥고 해골 바가지에 담긴 막 그런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역겨웠던 거죠. 아, 진리는 바깥에 중국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구나. 내 마음 안에 있구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일심을 깨닫고서 중국으로 유학 갈 일이 없죠. 일심 사상을 깨닫고 국내로 돌아옵니다. 원유가 생각하기에는 국내 막 여러 종파들이 불교 가지고 싸우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요. 다툼을 멈추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단결하자라고 해서 쟁을 멈추고요. 화해를 주장했다고 해서 화쟁 사상을 주장해요. 자, 이 내용은 좀 심화된 내용입니다. 한검 1급 정도에서 다룰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 좀 반복할 때 보시고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들으세요. 그런 다음에 백성들한테 불교 진짜 좋은 종교니까 믿어보라고 했겠죠. 백성들 말할 거 아니야. 아니 우리 글도 못 읽는데 어떻게 불교를 배우냐라고 하겠죠. 원유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만 따라할 수 있으면 모두 다 왕생할 수 있다. 아미타 신앙을 전파해요. 저승을 관장하는 부처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의상은 어땠을까요? 의상은요, 자기 가문의 자존심도 있고 이제 진골 귀족의 명예를 세워야 되니까 엘리트로서 길을 떠나요. 중국에 가요. 근데 의상의 요 유학길도 순탄 게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이 실은 원유 얘기보다 의상 얘기를 더 좋아해요. 의상이 중국에 갔는데 의상한테 어떤 엄청 예쁜 중국 여자가 빠진 거예요. 그 여자가 바로 선묘였습니다. 그래서 의상한테 우리 막 사랑하면 안 되냐고 계속 막 이렇게 조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은 여자를 생각하면서 아니 너무너무 아름다운 너무너무 잘생긴 남자가 나만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스님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고뇌 속에 빠져다가 결국엔 종교를 택해요. 그런데 의상은 진정한 철벽남입니다. 선생님 이거 보면서 아 진짜 의상이 철벽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거절하면 되는데 선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너랑 이어질 수 없으니까 그냥 너도 스님이 되어보는 건 어때? 라고 불교에 귀의할 것을 권합니다. 선묘가 당연히 이제 포기를 했겠죠. 의상이 유학을 마치고 조선이 아니라 신라로 돌아가는 길에 선묘는 자살을 해요. 자살이 비극적인 자살이 아니라 죽어서 사랑을 이루겠다, 죽어서 의상을 지켜주겠다라고 하고 자살하고요. 의상은 돌아와서 화엄종을 세웁니다. 화엄종.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능검 1급 수준이에요. 화엄종. 절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화엄종에 절을 세우는데 동네 깡패랑 깡패놈들이 다 와가지고 여기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깡패들이 막 와가지고 막 깽판 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신비로운 이야기. 돌이 이렇게 막 이만하게 날라와가지고 머리 위에서 이렇게 막 맴돌면서 막 불경을 말하더래요. 그래서 놀라서 다 도망갔겠죠. 이 돌이 아마도 선묘의 넋이었을 거다. 그때 죽은 선묘의 넋이었을 거라고 해서 실제로 이 절의 이름이 뭐라고 지어졌어요? 떠다니는 돌, 부석사라고 지어졌고요. 이 안에는 선묘의 돌이 있어요. 지금도 명주시를 양쪽에서 잡고 통과하면 통과가 된대요. 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안 해봐서 얘기로만 전해지는 걸 들었고요. 여러분들 가시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여러분. 자,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원유와 의상이었어요.
그래서 원효 같은 경우에는 아미타 신앙을 얘기를 했고요. 의상은 저승 얘기했으면 이승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관음신앙을 전파했습니다. 자, 이런 노력 덕분에 신라 하대에는 선종이 서민 중심의 선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뭐 이렇게 공부랑 거리가 조금 먼 호족들이나 뭐 신라 사회에 크게 실망을 했던 육두풍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시대를 고려시대를 새로운 사상으로 선종을 받아들였고요. 선종이 발달했던 9개의 산에서 발달한 선종 문화를 구산선문이라고 합니다. 자, 관련돼서 유물 한번 보면요. 이것도 의미 맥락으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중대 때 불국사 석굴암 귀족들의 권위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당시에 통일신라는 통일하고 난 다음에 나라의 안정성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굉장한 팁이에요. 중대 때 통일신라 때 만들어진 탑은 대부분 99% 몇 층 탑일까요? 힌트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 선생님이 태어난 달 3월 3층석 탑이에요. 안정감을 보여주는 3층석 탑으로 만들어졌고요. 자, 탑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기본 용어 할 때 했죠. 스투파, 무덤이라고 하는 뜻이었고 부처의 이 육신이 사라지잖아요. 해탈을 하면. 사리만 남게 되는데 그 사리를 보관한 장소가 실은 탑이에요. 그런데 부처가 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이 사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처의 사리에 준하는 보물을 넣어둡니다. 탑을 해체하면 그래서 해체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보물들이 나오는데요. 불국사 3층석 탑의 해체 과정에서 발견된 아주 유명한 유물이 이거죠.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으로 끝나면요. 우리 성경처럼 불교 경전이라고 파악해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존재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입니다. 우리나라는 인쇄 강국이에요. 공부하는 거 원래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쨌건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요. 이게 중대 때의 모습. 자, 하대 때는요. 탑은 탑인데요. 여기서는 선종 승려들은 뭐를 많이 해요? 참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서 사리가 많이 나와요. 부처의 사리는 아니지만 유명한 승려들의 사리를 보관하는 것을 탑과 달라요. 승탑이라고 해요. 우리가 부도라고도 부르는 것. 탑과 승탑이 어떻게 다른지 아셨죠? 이 내용들을 파악을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 상대, 중대, 하대의 불교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봤어요. 관련해서 교과서 표현을 통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불교는요. 누가 앞장서서 수용했어요? 맨 처음에 왕실이. 윤회사상 생각을 해서 신분질서를 안정화시키려고 귀족 사이로 확대되었다. 왕이 곧 부처라고 하는 사상 무슨 사상이었어요? 왕, 즉 불이었죠. 왕즉부의 사상을 내세워 왕권을 강화했어요. 중략. 귀족들도 이것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자, 귀족들 중심의 종파. 이 여기에서 강조했던 거 업설이겠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 뭐예요? 내가 귀족인 이유를 내가 전생에 한 업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귀족 중심의 신분 질서를 정당화하였다. 불교의 삼국시대 때의 모습이죠. 상대의 모습. 자, 그럼 중대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볼게요. 이것은요. 모든 진리는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사상을 불교의 핵심으로 여겼다. 사람이 들어야 되겠죠. 누구예요? 원효.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키워드. 한마음 일심사상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화쟁사상을 주장하며 이러니까 교과서 읽기가 어렵죠. 이거 하나하나의 의미를 모르니까. 우리 한마음에서 나오는데 다퉈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화합하자라고 하는 사상이고요. 종파 간 논쟁을 조화롭게 승화시키려고 하였다. 또한 중생이 뭐라 그랬어요? 깨닫지 못한 자들. 어리석은 중생들이라고 할 때 그 중생이죠. 중생의 마음이 부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마음이 중요하니까 불교의 교리를 쉬운 노래로 만들어 부르며 백성에게 아미타 신앙을 적극 전파했다. 나무 아미타불 이것만 외우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불교 중대 모습 이어서 볼게요. 이 사람은요. 당에서 불교를 공부하고 돌아왔대요. 화엄종 열었고 부석사를 세웠다고 합니다. 선묘를 생각하시면 되죠. 의상 스님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한 의상은 보살을 믿어 현세의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신앙 이승을 관장하는 신 관음불입니다. 자, 중대 때 내용 이어서 볼게요. 선종은요. 교리와 계율을 중시하는 이것과 달리 이 중대가 아니라 이거 하대가 되겠네요. 하대. 여러분들한테 없는 내용이니까 여기서 그냥 수정하시면 되죠. 계율을 중시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교종이죠. 이것과는 다르게 무슨 수행? 참선하고 수행할 것을 강조합니다. 깨달음을 얻으려는 불교예요. 선종은 교종의 사상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적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대요. 이는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던 누구? 호족의 취향에 부합했죠. 호족들은 기본적으로 행정일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군사력을 장악한 사람들이니까 호족의 후원 속에서 각 지방에 구산 선문을 비롯한 선종 사원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관련된 유물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바로 아주 유명한 승탑이죠. 승탑은 딱 보면 어느 시기라는 거 알아야 돼요. 통일신라 중에서도 신라 하대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선종승려 사리가 많이 나왔을 때 발견되는 많이 나왔던 승탑이죠. 부도라고도 하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보기보다는 뭐 음식점 같은 데나 불교를 믿는 그 집에 갔을 때 봤을 법한 그림인데요. 아마 선종승려 중에 제일 유명할 거예요. 선종승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여러분들도 땡땡 대사 하면 누구 떠오르세요? 달마. 달마가 선종승려였는데요. 달마는 참선 중에서도 뭐를 했냐면 말 안 하고서 벽만 보고 수행하는 거, 면벽 수행을 했어요. 이 면벽 수행을 9년 동안 지속을 했다고 합니다. 말 안 하고 벽 보고 있는 동안에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였을까요? 선생님 생각에도, 여러분 생각에도 졸음이었겠죠. 졸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 졸음의 악마를 쫓아내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졸음이 어디로 들어오는 걸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딘가로부터 안 좋은 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한 거죠. 달마 잘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죠? 우리 눈꺼풀 이렇게 무거워진다 라고 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졸음이 여기로 들어오는 걸 생각을 해서 손으로 속눈썹이랑 눈꺼풀을 떼버려요. 그래서 우리 지금 눈 트임이 이제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눈이 보면 항상 부리부리해서 막 쏟아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눈꺼풀을 떼버린 게 땅에 떨어지면서 거기에 싹이 나요. 거기에서 나왔던 이제 잎이 녹차라고 전해지는데 이건 정말 중국에서 나오는 설화니까 녹차에 실제로 카페인 성분 들어있어서 잘 안 졸리죠. 요런 참선의 방법이 이제 시행이 된 것이 선종이다 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불교는, 고대 불교는 이만하면 완벽해요, 여러분. 어디를 가셔도 이제 어느 스님을 만나셔도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파트 넘어가 볼게요. 자, 불교를 봤잖아요. 이 다음에는 유학과 도교를 살펴볼 건데 유학부터 살펴볼게요. 유학은 선비의 가르침이라고 불리는 학문인데 중국에서 난세를 극복할 사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이미 했던 내용들 복습해 볼게요. 상대, 신라, 고구려, 백제가 서로 항쟁하던 시기에 유학은요 국가적으로 좀 장려하는 학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유학에서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게 효도. 이게 나라적으로 발전을 하면은 국왕에 대한 충성으로 발전하고 예의와 어진 마음을 강조하는 게 백성들 교화시키기에 가장 좋죠. 고구려에서는 특히 나라 한번 망할 뻔한 적 있잖아요. 고국원왕 죽었을 때 근초광 쳐들어오고 그때 소수리망이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중앙에 뭐를 설치했어요? 큰 가르침, 태학 설치했죠. 태학을 설치하고 고급 인재를 양성해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 같은 개념이고요. 지방에는 경당을 만들었어요. 뭐랑 이름이 비슷해요? 서당. 실제로 서당의 기원이 되는 서민교육기관이 경당입니다. 고구려답게 나중에 좀 있으면 보면 알겠지만 유학뿐만 아니라 막 무술훈련도 가르쳐요. 한반도의 어깨 깡패, 고구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제는요. 우리가 지금도 굉장히 어떤 학문에 통달한 사람 보면은 뭐라고 불러요? 박사라고 하죠. 박사 제도를 둬요. 선생님이 막 이렇게 강의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집에서 모니터하거나 하면 선생님 조카가 이름이 다나거든요. 다나요. 조카가 이렇게 막 보다가 경쟁심을 항상 느껴요. 선생님은 임으로 안 보고 항상 경쟁자로 느껴서 딱 본 다음에 막 선생님이 안녕하세요 역사교사 이다지입니다. 그러면 옆에서 안녕하세요 공룡박사 이다나입니다라고 항상 따라해요. 그럴 때 말하는 4살짜리 조카가 아닌 그 박사의 뜻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제에서는 유교 경전에 통달한 사람을 박사로 지칭을 하고 지방에 내려보내서 교육을 시켰고요. 신라에는 유학의 흔적을 어디에 볼 수 있냐면 돌에 볼 수 있어요. 임신년에 새긴 돌이라고 해서 임신서기석이라고 부릅니다. 뭘 새겨놨냐면 신라의 청소년 2명이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유교 경전 3년 안에 마스터하자. 요걸 새겨놓은 글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페북에다가 친구한테 막 메시지로 이렇게 친구한테 그 댓글로 우리 이번 중간고사 만점 이런 게 한 2000년 뒤에 발견된 거랑 똑같아요. 임신서기석. 유학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중대 때는요. 통일이 됐잖아요. 중대 때 하면은 그냥 모든 요 왕으로 다 통한다고 했죠. 신문왕 때 나라의 교육기관을 설립을 합니다. 태학과 비슷한 의미예요. 국학을 설립을 하고 인재를 길러내는데요. 하대 때는 요 국학의 인재들을 좀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좀 뽑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행을 했던 게 유교 경전의 독서량에 따라서 상중하를 나눠서
평가하는 제도인 독서상품과가 있었습니다. 이거 잘 시행됐을까 안 됐을까요? 당연히 잘 안 됐겠죠. 왜냐면 신라는 이런 거 다 소용없어. 골품제 한계가 있으니까 진골은 아무리 무식해도 진골이면은 승진하고 관리도 될 수 있고, 육두품은 막 2살 때 근해공식 외워도 못해요. 그러니까 육두품은 항상 골품제에서 두품이고 진골은 진골이고, 독서상품과가 무력화되었다라고 하는 배경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삼국시대 유학 굉장히 간단했죠. 도교는 더 간단해요. 자, 도교는 우주 만물의 이치라고 얘기를 했죠. 도로 아세요? 라고 할 때 그 도. 선생님이 귀가 되게 허옇게 보이는지 선생님 진짜 많이 선생님은 스카우트 대상 1위예요. 도로 아세요? 막 하고 막 길 물어볼게 하고 이렇게 한참 길 30분 동안 알려주다가 막 끌려갈 뻔하고 많았습니다. 귀가 되게 약해 보이나 봐요. 도가 바로 그런 도인데요. 우주 만물의 이치를 뜻하는 건데, 여기에서 지향하는 거는 자연과 어울려서 사는 삶, 인간이 뭔가 억지로 하지 않는 무의자연한 삶. 도교에서 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선생님 진짜 되고 싶은 거, 신선. 선생님 진짜 오래 살고 싶거든요. 신선. 신선이 되고자 하는 게 도교입니다. 상대, 중대, 하대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삼국시대 상대 때는요, 도교의 모습들 고구려, 백제, 신라별로 다르게 나와요. 일단 자연 만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도교구나 생각하면 되는데요. 고구려에서는 무덤에 사신도가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신이 뭐냐면 동서남북을 지키는 상상 속의 동물이에요. 선생님은 요게 언제 사신을 알았냐면 무려 7살 때, 엄청 어렸죠. 7살 때. 7살 때 알았는데, 선생님이 어릴 때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저는 얘기를 했지만 진짜 못하고, 진짜 도덕적으로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있잖아요. 1, 2학년 때는 너무 공부를 못하고 실제로 그게 나쁘다고 알려준 사람도 없어서 학생 기록부에 이 컨닝을 너무 심하게 한다고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지적을 받고 나서 고쳤어요. 그게 나쁜 건지 몰랐어요. 모르니까 그냥 봤는데, 초등학교 7살 때 만화책에 심취해 있었어요. 지금도 심취해 있지만 그땐 더더욱이 심취해 있었는데, 이때 접한 만화책이 판타스틱 게임이라고 하는 일본 만화책이었는데, 그 내용이 일본 여고생이 되게 오래된 도서관에 갔다가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과거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가 태어났더니 뭐로 태어났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주작의 무녀라고 부릅니다. 주작. 조작 아니고 여러분 주작. 주작이 뭐냐면 상상 속의 동물인데 막 불을 다루는 봉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보고서 너무 감명이 깊어서 막 도서관에 가면 나도 빨리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생각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했는데, 주작뿐만 아니라 뭐 흰 호랑이, 백호라던가 뱀과 거북이 몸이 같이 붙어있는 현무라던가 청생용, 청룡 같은 거를 무덤 천장에 막 이렇게 그려놔요. 이 방위신, 자연신이 지켜줄 거라고 하는 도교의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백제에서는요, 뭐 대표적인 거 산수무늬 벽돌, 산과 구름이 그려져 있는 벽돌이라던가, 요게 더 중요하죠. 금동대향로, 금동으로 만들어진 향로니까 뭐 할 때 쓰겠어요? 제사 지낼 때. 요 내용은 좀 이따가 우리 유물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대 때 넘어가고요. 하대 때는 풍수지리사상, 수도인 경주는 이미 기운이 쇠했다. 경주 이미 망했으니까 새로운 수도 고려를 건국한 수도죠. 우리 어디로 가자? 개경으로 가자. 혹은 송악이 길지다라고 하는 생각이 신라 하대 때 나오게 됩니다. 관련해서 우리 내용들 교과서 표현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고구려는요, 소수리망 때 수도에 뭐를 세웠어요? 큰 가르침, 태학을 세웠죠. 귀족 자제에게 유교 경전을 가르쳤어요. 지방의 어디? 서당의 기원이 되는 경당에서는요, 청소년들이 한학, 그러니까 유학, 이런 한족의 학문과 무술을 익혔다. 무술까지 익혔고요. 백제는 뭐? 오경박사. 이 5가지 유교경전 박사고요. 의박사, 역박사를 두고 유교경전, 의학, 천문, 역법 등을 가르쳤다. 신라에서도 청소년들이 유교경전을 공부했던 사실이 돌에 남아있었죠. 임신년에 새긴 돌, 임신서기석이었습니다. 신라 상대, 고구려, 백제, 신라식의 유학의 모습이었죠. 자, 통일신라 때 이르러 유학과 한문학의 수준이 한층 높아져서요. 신문학 뭐 설치를 했어요? 국학을 설치를 했고요. 경덕왕은 이걸 태학으로 바꾼 뒤에 유교경전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원성왕은요, 뭐를 마련했어요? 독서상품과 3등급으로 이제 책정을 하는, 성적을 평가하는 거를 마련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골품제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하지만 유학을 좀 더 널리 보급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도교 볼게요. 불로장생, 늙지 않는 삶. 신선이 되기를 추구하는 도교는요, 삼국의 전래에서 귀족사회 중심으로 유행했고요. 예술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백제의 어떤 것에 뭐 산수무늬 벽돌이나 백제 금동대학로, 고구려 고분의 사신도 등에는 도교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해서 교과서 속의 내용들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익히셨습니다. 자, 관련해서 마지막 내용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선종승려 도선이 들어온 풍수지리설도 하대 때 유행했죠. 그래서 길지를 정하는 사상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금동대학로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봐도 굉장히 세련됐는데 봉황이라던가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도교를 보여준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백제의 금동대학로. 그런데 이게 발견이 된 곳이 백제의 마지막 수도의 무덤터였습니다. 백제 마지막 수도 어디였는지 기억나세요? 웅진에서 사비로 옮겼었죠. 지금의 부여의 무덤터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 지역 발굴을 할 때 무덤터를 이렇게 발굴을 하는데 이게 비단에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비단을 풀어보니까 기왓장으로 이렇게 판에 맞춰서 이게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잘 넣어져 있었습니다. 1003에서 400년 정도 지나는 동안에 온전하게 전해진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걸 도대체 누가 여기에다 묻었을까? 아마도 역사학자들은 역사는 상상을 가미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날이, 이게 묻힌 날이 백제가 멸망한 날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백제 멸망 당시 정말 처절했던 상황 기억나세요? 백제의 계백장군은 정말 배수진을 치고서 황산벌에서 나당연합군을 맞이했습니다. 계백장군이 자기 마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처자식을 죽이는 내용이 나와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좀 커보세요. 좀 커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약한 사람은 자기가 지킬 게 있는 사람. 계백은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 싸우기 위해서 자기가 도망갈 곳, 자기가 마음이 약해질 거를 이제 없앤 거죠. 어쨌든 계백이 요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밀리게 되면서 당나라 군대가 백제 수도로 와서 얼마나 많은 물건을 약탈을 해갔겠어요. 그래서 닥친 대로 막 약탈을 해가는데 정말 백제를 사랑했던 어느 누군가가 정말 이 왕실 제사에 쓰이는 이 물건만큼은 약탈당하지 않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급하게 싸서 이렇게 묻은 이제 좀 숨겨놨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추측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1300~400년 전에 누군가가 담아놨던 염원이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유학과 도교 살펴보셨습니다. 마지막은 고대 이제 문화의 하이라이트예요. 이거 되게 간단한데 되게 어려워하는 무덤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패션도 막 유행이 막 돌고 돌잖아요. 지금은 여자들 사이에서는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테니스 스커트가 유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예전에는 무덤도 유행하는 양식이 있었어요.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돌무지 무덤, 두 번째가 돌무지 덧널 무덤, 세 번째가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말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핵심이 요거예요. 이 무덤이 도대체 시체 묻어놓은 데가 왜 문화에 배우느냐. 왜냐면 여기 안에다가 사람들이 뭐를 넣나요? 살아생전에 썼던 물건들, 이거를 우리가 껴묵거리라고 하는데 껴묵거리가 남아있는 경우, 근데 대부분 남아있지 않아요. 독을 당하니까. 벽화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벽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존재를 통해서 문화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보면요. 돌무지 무덤은 어떤 거냐면 고구려란 백제의 초기 양식에서 볼 수 있는데요. 시체를 넣어놓는 것을 널이라고 해요. 널을 이렇게 놓으면 그 위에 돌을 이렇게 쌓아놓는데 이 모양이 정교하게 계단식 무덤을 이루는 것이 돌무지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그냥 무지에 쌓아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덤에. 자, 껴묵거리 있을까요? 시체밖에 안 넣은 널만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껴묵거리 없고요. 방에 벽이 있어야지 벽화를 그리죠. 벽화도 없어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돌무지 무덤. 돌무지 덧널 무덤은요. 신라 전매 특허입니다. 신라에서만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널 있죠. 시체를 넣어놓는 널과 옆에 껴묵거리 상자를 넣어놔요. 일단 껴묵거리 있겠네요. 그 위에다가 돌을 막 이렇게 올려놓고 그 위에 이제 흙으로 다시 덮은 거예요. 자, 껴묵거리가 보통은 독을 당해요. 근데 이거는 독을 하기 무지 어려워요. 흙 다 파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돌이 나오고 이게 무덤인지 뭔지도 모르니까 껴묵거리 남아있어요. 벽은 없기 때문에 벽화는 없습니다. 이게 특징, 돌무지 덧널 무덤. 굴식 돌방 무덤은 말 그대로 굴을 파고 이렇게 들어가서요. 방이 한 2개 정도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요. 방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있겠다. 벽화가 있고요. 이 안에는 널과 껴묵거리를 넣어놓는데 침입하기 너무 쉽잖아요. 도구를 당해서 껴묵거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껴묵거리 없고 벽화만 있는 경우.
자, 적용해서 볼게요. 상대 때는요, 고구려와 백제는 다 같이 가요. 왜냐? 고구려에서 은조와 비류가 내려가서 백제를 세웠으니까 같은 계통입니다. 고구려 초기 무덤, 돌무지, 백제 초기 무덤, 돌무지 무덤이에요. 자, 끝에 총으로 끝나면 뭐라 그랬죠? 무덤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총이라고 부르는데 장군총이 대표적이고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석촌동인데 둘 다 계단식 돌무지 무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굴식 돌방 무덤이 고구려에 나타나게 돼요. 백제도 당연히 뭐가 나타날까요? 굴식 돌방 무덤. 여기에 더해서 백제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때 잠깐 중국의 남조와 교류를 해서 중국의 무덤 양식인 벽돌 무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량왕릉의 무덤이었죠. 벽돌 무덤. 신라는 동쪽으로 치우쳐 있고 높은 산맥으로 가로막혀 있어요. 고구려와 백제의 영향을 잘 받지 못해서 초기에는 이들만의 특이한 무덤, 돌무지 덧널 무덤이 나옵니다. 그럼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천마총이 대표적인 무덤인데요. 거기서 나온 붉은 말 아시죠? 천마도가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천마도는 벽화일까요? 아니겠죠. 벽이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껴묵거리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신라도 통일이 되고 난 다음 중대는요, 고구려와 백제의 영향을 받아서 굴식 돌방 무덤이 이제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덤의 변천을 통해서도 문화, 시대적인 흐름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관련해서 우리 교과서 표현 정리해보고 그림 마무리해보면서 정리해볼게요. 고대는요, 현세의 신분과 지위가 죽은 뒤에도 이어진다는 내세관이 널리 퍼져 있었대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계속된다라고 해서 어려운 표현으로 계세적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그냥 들어만 두세요. 지혜층은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그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고구려 초기에 주로 쓰였던 거 계단식 무덤, 돌무지 무덤이었죠. 만들었으나 점차 뭘로 바뀌어요? 굴로 된 방이 있는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고요. 굴식 돌방 무덤의 천장과 벽에 뭘 그려요? 벽화. 껴묵거리 안 남아있고. 이어서 볼게요. 백제는 한성시기에 한성에 sul을 뒀을 때 계단식 돌무지 무덤 만들었죠. 이는 무엇의 무덤 형식과 비슷해요? 고구려. 이것은 백제를 건국한 세력이 고구려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해준다. 웅진으로 옮겼을 때는 뭐를 만들어요? 굴식 돌방 무덤 쓰지만 벽돌 무덤 만들어서 중국과의 긴박한 교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벽돌 무덤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는데 무령왕릉이 대표적입니다. 끝에 릉으로 끝나면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경우 무령왕이라고 나와 있죠. 자, 신라는 거대한 돌무지 덧널 무덤 많이 만들다가 삼국통일 무렵에는 굴식 돌방 무덤도 만들었습니다. 상대, 중대, 하대별로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고요. 관련해서 우리 고분의 그림 자료 볼게요. 이게 장군총이에요. 아마도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의 무덤이 아니었을까 추측이 되는데요. 이렇게 거대한 무덤이었으니까 그걸 보여주겠죠. 돌무지 무덤이고요. 계단식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고구려에서 내려가서 어디가? 백제가 세워졌기 때문에 석촌동 고분은 비슷한 모습, 계단식 무덤을 볼 수 있고요. 돌무지 무덤입니다. 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 석촌동 일대가 잠실 근처예요. 그래서 백제의 초기 역사가 가장 잘 안 밝혀졌는데 여기 땅값이 비싸서 이 행정상 좀 발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이 벽돌 무덤,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모습이 아니라 중국식 무덤 양식이고요. 굴식 돌방 무덤 이런 식으로 들어간 입구가 있고 안에 방이 있고 벽화 그리고 널을 넣어놓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모주림 천장 구조죠. 모를 줄여나가는 발해에서도 발견이 돼요. 자, 우리 마지막 정리해볼게요. 고종은요, 우리가 기역으로 볼 수 있었고 누구를 중심으로? 귀족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했어요. 뭐를 연구하는? 경전과 교리를 중시하는. 키워드 또 뭐 있었죠? 중대 때에 유행을 했습니다. 선종은 어땠어요? 서민들 중심으로 발전을 했고요. 참선과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통일신라로 봤을 때 신라의 말기경에 유행을 했죠. 하대, 호족과 육두분 중심으로. 호국불교는 나라를 지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볼 수 있었고요. 이게 이제 상대 때 처음 등장을 하긴 하지만 나중에도 쭉 이어집니다. 조선시대 때도 이제 승병들이 나가서 싸우니까 세속 5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워드 우리 원효 봤어요. 원효 너무나 많은 사상들이 있었는데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 중대 인물이었고요. 일심사상, 화쟁사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국서 같은 경우에는 귀족들의 권위를 보여준다고 얘기를 했죠. 교종이 유행했던 시기 통일신라로 봤을 때 중대의 이제 유물유적이었습니다.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 말 그대로 금동으로 만들어진 미륵보살의 반 다리 꼬고 앉아 생각하는 상이었고요. 통일신라로 봤을 때 상대의 일, 신라가 통일되기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임진석이서 유학을 보여주는 거였고요. 신라의 유물이었죠. 자, 국학 같은 경우에 누가 세웠죠? 신문왕이 통일신라 중대 때 세웠던 국가의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신문왕 생각하시면 되고요. 독서선풍과 국학에서의 인재들을 독서량에 따라서 3등급으로 구분하려는 거였죠. 원성왕 때였고 신라 하대 때의 모습입니다. 아마 마지막이죠. 굴식 돌방 무덤은요. 굴로 만들어진 돌방이 있는 곳으로 벽화는 있지만 껴묵거리 없다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많은 내용들 선생님과 함께 고구려백제 신라까지 다 나온다까지 선생님 정리를 해놨네요. 16강 무한반복까지 끝내왔습니다. 문화가 생각보다 차근차근 보니까 어렵지 않으셨죠? 여러분들에게 실은 기본 개념이라서 기본적인 용어나 정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하는 것들을 많이 뺐었는데 오늘 다룬 내용은 약간 1교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좀 심도 깊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자세하고 쉽게 많이 가르쳐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서는 우리 중세시대, 고려시대의 문화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키워드 완벽하게 넣을 수 있나 체크해 보시고 다음 강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